네, 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유창호입니다. 2024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을 보내고서 2월을 맞이했습니다. 1월 증시는 참 어려우셨죠? 보통은 1월 효과라고 해서 연초에 강세를 보이곤 하는데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만 우리 증시에서 1월 효과는 그야말로 실종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종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곤두박질 쳤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달이 바뀌고 우리가 모두가 주목하던 미국의 FOMC 회의, 이걸 좀 마치고 나니까 다시 상승으로 가주나 싶은 희망 회로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의 약화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증시는 오늘장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업종별로, 종목별로 체감되는 분위기는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까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 오늘 배워야 산다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부터 두 분의 연구원을 모시고요, 두 가지의 업종, 그리고 그 업종의 대표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근이었죠. 지난달 26일에 현대차와 기아의 4분기 실적 리뷰를 써주셨습니다. 간단히 제목만 좀 언급해드리면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었고요, 기아는 EV에 대한 시각차였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의 주인공 단연 자동차였기 때문에 더 귀가 좀 솔깃해지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자, 그럼 먼저 일단은 연구원님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지만 연초부터 시장과 함께 빠졌던 완성차의 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지난주부터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거의 7%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기아는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온통 좀 쏠린 시점인데 상세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연구원님, 일단 지난해 산업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8년 만에 최다라는 소식도 나오는데, 이 자동차 산업 2023년을 자세히 좀 리뷰해보도록 할까요? 작년에 자동차 수출이 이제 굉장히 호황을 나타냈었고요.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2021년, 2022년도 이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생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재고도 이제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대기 수요도 많이 누적이 된 상태였었는데 2023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소비자들한테도 차가 갔고요. 그렇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재고까지도 더 쌓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과 판매가 굉장히 좋은 그런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됐었던 반도체 부족 사태, 요게 좀 해결됐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 자동차에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첨단 전장 기능들에는 이런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병목 현상에 걸리니까 내비게이션이나 ADAS 이런 몇 가지 기능들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차량 전체가 출고가 안 되는 이런 사태가 2022년도에 굉장히 큰 차질의 영향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그야말로 사상 최대 실적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앞서 언급해드렸던 그 수출의 데이터 간단히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서 전 세계 수출한 자동차 대수가 모두 276만 대였습니다. 전년 대비 20.1%가 증가한 수치였는데요. 270만 대 이상 수출한 게 2015년 이후에 무려 8년 만에 기록한 수치였습니다. 그 배경을 좀 간단히 들어봤습니다. 이 코로나 때 대기 수요가 쌓이고 생산이 좀 잘 안 되니까 재고가 좀 부족하고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사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그 현상은 많이 정말 입이 아프도록 반복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 것 같은데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결이 되면서 반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게 된 사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지역별로 꽤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해볼 텐데 지역별로 보게 되면 북미가 좀 가장 많았고요. 국가별로는 여기 포함된 미국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130만 대 정도로 기록되네요. 자, 그런데 미국과 함께 우리 주요 교역 상대국이 바로 중국이나 일본이죠. 이쪽은 3,000대도 팔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지 좀 살펴주시죠, 연구원님. 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의 자동차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원래부터 그랬었고. 원래부터 이제 뭐 시장에서 비중이 컸기 때문에 예. 중국은 약간 좀 특수성이 있는데 중국은 무역 장벽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해외에서 수출되는 수입차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한 99% 정도는 중국 시장 내수에서 생산이 돼서 내수장에서 바로 소비가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은 이제 수출차를 판매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출 장벽은 존재하지 않은데 워낙 도요타, 혼다 같은 자체 브랜드, 일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독일 차들도 일본에서는 또 고전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양 시장들은 참 뚫기가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압도적인 판매량, 이전부터 그렇게 기록이 되었던 사실이고, 중국과 일본 쪽에 왜 이렇게 판매 대수가 적게 나오는가, 그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중국은 이 관세 장벽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현지 생산이 압도적으로 나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 자체 국내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자동차 브랜드로 인해서 독일 쪽에서도 심지어 뚫기가 쉽지 않은 모습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 수출 관련 뉴스에서도 사실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역시 북미 시장이 주요 수출국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이번엔 현대차와 기아 이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의 실적부터 돌아보도록 하죠. 자, 시장 컨센서스 하회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이 각각 하회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풀어주실까요? 현대차랑 기아가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원인 놓고 보면 일단 12월 달,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판매 대수가 기대에 못 미쳤던 점, 뭐 요게 한 가지 원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경쟁 환경 자체가 작년 연초 대비해서는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현대기아차만 생산이 회복된 게 아니라 뭐 GM, 포드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메이커들이 다 이젠 생산이 회복이 됐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엔저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일본 차들도 미국에서 점유율을 또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 경쟁이 더 심화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또 놓고 보면은 작년 4분기 때 EV를 중심으로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예. 뭐 EV6나 뭐 아이오닉 시리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할인 정책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용 증가 요인으로 발생을 하면서 4분기 때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네, 원래는 그 4분기가 보통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효과가 예상보다 좀 둔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연간 판매나 실적이 2분기와 4분기, 특히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4분기가 분기 중에서는 최대 실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3분기보다도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4분기 실적은 다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전에 좀 써주셨던 리포트에서도 비용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됐을까요? 인건비 상승폭이 굉장히 컸죠. 작년에 아시다시피 현대기아차 노조에서 약간 파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굉장히 또 강한 인건비 상승을 요구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는 실제로 장기 파업이 있었죠. UAW라는 유나이티드 오토모티브 워커스라는 그 연합에서 GM하고 포드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기준으로 이제는 약 12% 정도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4년에 걸쳐가지고 25%를 인상을 시키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여기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당연히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비슷한 식으로 이제 임금 인상을 요구를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연간으로 뭐 현대차는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네. 기아 같은 경우는 한 7,500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4분기, 특히 12월에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판매 부진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반도체 부족 사태 해결을 이후에 글로벌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경쟁 자체가 좀 심화된 요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인건비 상승, 특히 미국의 인센티브 증가라든지 이런 요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았던 환경이었다는 점 정리를 해보게 되는데요.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또 현대차의 기아의 또 미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기차 판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판매와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바짝 다가오고 있는 우리가 점점 체감이 되고 있는 전기차의 시대죠. 자, 그렇긴 한데 요새 전기차 판매와 관련된 우려감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한 계획은 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올해 이젠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2024년도 판매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비 약 12% 정도 추가적으로 더 전기차를 팔겠다.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판매를 증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차랑 증가 수치가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게요. 여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보면 일단 기아는 EV3라고 하는 저가형 전기차를 올해 1분기에 네. 국내에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올해 하반기가 되면 아마 또 글로벌 출시가 될 테니까 예? 이제 EV 신차가 한종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좀 수요가 인기가 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뭐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지금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작년 하반기 때 잘 안 팔렸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비싼 것 같다. 뭐 아이오닉 7, 뭐 EV6 다 좋기는 한데 너무 약간 좀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리니까 저가형 전기차를 내면은 잘 팔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전기차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좀 높지 않은가 아닌가 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전기차를 낸다 하더라도 이게 잘 팔릴지 지금은 약간 불확실성이 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소비자들은 지금 하이브리드라든지 어떻게 보면 또 내연기관차를 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그리고 보면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또 기록적인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전기차가 또 이런 추운 겨울 날씨에 굉장히 취약한데 그런 취약점들이 또 많이 이렇게 또 표출이 되면서 전기차가 아직 좀 시기상조인가?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 목표가 좀 이렇게 다른 점.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7 이 하반기 출시가 되지만 이 효과는 나중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이게 거의 올해 4분기 때 출시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2024년도 판매 대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 모델은.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 계획을 좀 들어봤습니다. 현대차는 약 12%, 기아는 50% 정도 판매량 증가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제법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 아무래도 이 요인을 좀 분석해 봐야 될 텐데 기아에서는 EV3, 이 저가형 전기차 출시, 신차 출시입니다. 이쪽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판매량 증가 목표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에서는 아이오닉 7, 이게 하반기 출시인데 4분기 아주 끄트머리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신차 효과는 다음에 2025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아로 조금 더 이야기 맞춰볼까요? 기아의 리포트에서 네. EV 가이던스가 가장 논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자세히 풀어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V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상태에서 EV를 많이 팔겠다는 지금 계획을 잡게 되면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은 판매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충분히 가격을 경쟁력 있게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판촉 활동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EV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도가 높지 않을 때에는 사실 EV만을 좀 고집을 하기보다는 뭐 하이브리드나 뭐 PHEV라든지 약간 조금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EV 판매를 가져가겠다. 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EV3를 출시했었을 때 예상보다 이제 판매 기대치가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연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나 아니면 판매 목표치 이런 것들을 좀 미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V 판매가 올해 실적이나 가이던스를 맞추냐 못 맞추냐의 중요한 변수가 되다 보니까 EV 시장에 너무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가 반영이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EV는 올해는 사실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전기차
판매 환경 자체가 좀 좋지 않다라는 점,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이 가격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가격 이야기인데 전기차 보급률을 확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게 사실 전기차의 비싼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격 차이가 눈에 띄게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른바 이 가격 패리티인데 전기차와 내연차의 가격이 같아지는 구간이 가까워진다, 이런 뉴스들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기차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긴 한데 다른 외부 변수들이 있는 게 첫 번째는 보조금.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각국 정부들이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불을 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7,500 규모의 보조금을 주기는 하지만 그 매년마다 보조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보조금을 받다가 올해는 또 보조금을 못 받는 모델들이 생겨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금을 계속해서 좀 줄이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달에 갑작스럽게 전기차 보조금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12월에 EV 판매가 40% 정도 이제 급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기차 자체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EV는 지금 아무래도 외부적인 어떤 정책들이 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을 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성차들이 가격이 내린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거는 거기에 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많이 가격을 깎아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이 내리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게 맞느냐, 수익성에 대한 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 가지만 또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요즘에 이 겨울철 한파 관련된 문제,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 주행거리 면에서 이거 너무 심각한 거다, 거 봐라, 전기차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뻔히 예상되는 내용이었다, 뭐 큰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 지금 주행거리의 문제의 심각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이 약간 굉장히 또 그 문제가 극대화됐었던 게 미국 쪽에 기록적인 한파가 왔거든요. 그 조금 추운 정도가 아니던데요. 네, 그래서 이런 기상 이변이 나타났을 때 전기차가 굉장히 취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전기차가 사실은 차량 배터리 주행거리만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충전 속도도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뭐 테슬라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차가 충전하는데 평소보다 5배 이상 시간이 걸리니까 뒤에 차들이 충전을 못 해가지고 뭐 그냥 이제는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멱중첩이 돼가지고 발생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게 이번에 좀 확인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충전하기 너무 힘들다 얘기를 했었는데 겨울철이 되니까 충전 속도가 너무 느려서 더 느려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덮친격이군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프라가 더 잘 돼 있어야지만 훨씬 더 많아야지만 이게 또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전기차를 사실 저희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보급돼서 뭐 충전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많지가 않은데 좀 새롭게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좀 수정해 나가는 뭐 이런 기간이라고 봐서 당분간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특히 연구원님께서 현대차의 리포트에서 기아와 현대차의 이 주가 흐름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를 주주 환원책으로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까요?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랑 기아의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었죠. 맞아요. 기아가 이제 현대차를 이기고 이제 시가총액 역전을 했었는데 사실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보면은 뭐 현대차가 훨씬 더 큽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봐도 현대차가 영업이익 3.4조 원, 기아가 2.4조 원이니까 상당히 차이 나죠. 1조 원이면 거의 한 30-40% 차이가 나는 건데 오히려 시가총액은 기아가 앞섰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기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취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이번에 좀 보여줬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하고 5천억 규모의 자사 매입도 하고 그리고 자사주를 또 소각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시장 수급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주주들한테는 좋은 정책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안심을 하고 이제 투자를 또 늘리고 뭐 이런 국면이 됐는데 현대차는 사실 기아랑 그렇게 뭐 입장이 다른 것도 아닌데 네. 거의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가 시스터 기업이라고 할 만큼 비슷한 기업인데 한쪽은 하고 또 한쪽은 안 하니까 이게 약간 좀 비교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왜 현대차는 안 하는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들어서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가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기아가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자사주 매입에서 소각까지 이어져야지 완성이 되는 건데 매입만 하고 소각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번에 기아가 몸소 좀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현대차가 그 점에서 좀 뒤처져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현대차와 기아의 전망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현대차와 기아의 전망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아주 펀더멘탈한 측면에서 작년보다 올해가 영업환경이 더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대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풍부한 한 해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좀 대기 수요가 많이 소진이 됐고 아하. 그리고 재고도 어느 정도 좀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작년보다는 조금 더 경쟁이 더 심화되고 그리고 차량 가격이나 인센티브 이런 측면에서도 ASP도 좀 약화가 되는 뭐 이런 국면으로 갈 거기 때문에 사업이 작년보다 영업환경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측면은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PER이 3배에서 4배밖에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평가를 받았던 거거든요. 원래 자동차 산업이 밸류에이션이 낮다고는 하지만 뭐 PER 3배, 4배 이 정도로 낮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해 이상할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낮았다.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규제 환경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규제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2035년이 되면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시키겠다. 그렇죠. 뭐 미국도 비슷한 정책을 펼쳤죠. 환경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서 내연기관차를 못 팔게 만드니까 지금 버는 돈이 앞으로 미래에도 번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아주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특이점이 EU에서도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거 이제 되면 많이 변하죠. 그렇죠. 빅 이벤트인데 지금 보면은 작년에 전기차 전환 정책을 급격하게 추진을 하면서 부작용들이 좀 속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에서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한다라든지 산업 생산이 줄어들고 그리고 특히나 배터리 쪽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되돌리려는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게 전기차로에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완전 없애버리겠다 이런 스탠스에서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은 예. 이게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첫 번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치 환경과 규제 환경의 변화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를 좀 눈여겨보실 것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일단 올해 영업 환경 작년에 비해서 좀 악화가 될 것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규제 환경의 변화 이런 변수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상당히 많이 낮았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의 정상화로 주가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 다시 자동차 산업 전반적인 이야기로 넓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전망,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우려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높아진 금리 부담으로 인한 자동차 이 수요 자체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두가 됩니다. 올해 자동차 수요 역성장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자동차 수요 역성장은 아마 국내에 한정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하. 네, 내수 시장 같은 경우는 역성장이 예상이 되는 게 사실 이미 현대기아차 올해 가이던스에서 현대차는 마이너스 7%, 기아는 마이너스 6%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현대기아차의 판매가 감소하면은 내수 시장은 거의 역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의 수요가 지금 상당히 좀 약하다. 내수가 약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좀 역성장을 할 건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지는구나. 요거를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해외 시장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2% 정도 수요가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두 자릿수 반등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자릿수 때 올랐다가 올해는 약간 좀 슬로우 다운돼서 2% 정도 요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올라가는 한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변수는 이제는 언제 금리 인하가 되느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서 수요를 촉진하는 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환경은 좋아질 거고요. 이게 좀 장기화되면은 수요는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새 참 전기차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만 자꾸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우려를 낳게 되는 대목이 바로 미국의 대선 전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리스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트럼프의 당선 시에 한국 자동차 이 배터리의 타격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건이 관점은 좀 어떠신가요? 그 자동차랑 배터리랑은 약간 관점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 재선이 됐었을 때의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랑 완전 정반대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EV로 대전환을 이루겠다. 그거를 법으로 강제를 해가지고 무조건 EV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택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강경책으로 EV를 판매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정책들은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입장에는 사실은 트럼프가 되면은 내연기관차를 더 오랫동안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현재 내연기관차를 팔아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돈 잘 버는 게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되는 것이 자동차, 특히 내연기관차 입장에서는 정말 나쁘지 않은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젠 트럼프가 또 양날의 검인 게 관세 위협도 같이 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이런 것들이 지난번과 똑같은 행태가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좀 리스크 요인인데 지난번 때 당시에 대미 수출을 보면은 사실 근데 대미 수출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위협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한국하고는 FTA 체결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정책들은 그냥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또 액션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경험상으로 봤었을 때 큰 변화는 없었다. 외부에서. 하지만 규제는 완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으로 사실 그 예정에 없던 질문이긴 한데 이 저 PBR주의 광풍 요즘에 정말 난리가 났죠. 요 며칠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강세는 사실 이 움직임도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저 PBR주의 강세 흐름이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물론 이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PBR도 저 PBR이고 사실 PER도 저 PER이야. 그냥 밸류가 낮아요. 밸류가 낮죠. 밸류가 낮은데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이렇게 밸류가 낮은 기업들을 독려를 해가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외부에서 충격을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부품사들 굉장히 낮은 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전반적으로 이제 깨어날 수 있는 밸류가 이제는 포텐셜이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변화는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재일 연구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완성차죠. 현대차와 기아의 리포트와 관련해서 그리고 종목들의 세부 분석과 또 한 가지 자동차 산업 전반의 전망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출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고영민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앞서 살펴드렸던 자동차와 같이 이 저PBR주들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전에 우리 증시에서도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바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투톱, 그중에서도 지난해 주가 상승 흐름이 또 명확하게 좋았던 두드러졌던 종목이죠. SK 하이닉스입니다. 지난달 26일에 얼마 전에 우려 요인은 반영, 서프 요인은 미반영,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써주셨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난해 산업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했던 지난해였습니다. 정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반도체 이제 바닥 지난다, 최악을 지난다, 반도체 사이클 다시 돌아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컸던 한 해였는데, 참 말이 많았던 2023년 지난해 반도체 업황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 지난해 업황은 아시겠지만 그 전에 코로나라는 좀 특수했던 상황을 지나면서 반도체 역시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가수요가 형성됐던 그 이후에 결국 지속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업황의 바닥을 찾는 그 노력들이 계속 좀 지속이 됐었고요. 이제 결국 이 가격이라는 게 형성될 때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생산업체들이 감산을 통해 공급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들이 22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23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수요가 빠지지 않고 공급은 줄어드는 그 지점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의미 있는 좀 바닥을 형성하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과거 사이클과는 좀 다르게 23년 2분기부터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AI라는 신규 수요가 반도체에서도 직접적인 좀 영향을 주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없었다면 조금 더 바닥은 뒤에 형성됐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바닥을 형성하고 주가가 좀 드라마틱한 모습을 반등을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참 많이들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가 그야말로 소위 역대급으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수요가 줄고 공급만 많은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그 뒤에 생산업체들의 감산이 진행이 됐죠. 메모리 가격의 바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찾는 이가 다시 생겨나게 되고요. 이 공급 만들어낸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더 귀해지면서 가격 바닥이 형성이 된 거죠. 특히나 방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AI향 신규 수요가 발생했다라는 점, 그래서 조금 더 바닥이 빨리 포착이 됐다라는 점을 언급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SK 하이닉스 이야기로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4분기 실적부터 돌아봐야 될 텐데 사실 생각보다 좀 화제가 안 돼서 약간 의아하긴 했었는데 5개 분기 만에 적자 탈출에 성공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연구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왜 이렇게 화제가 안 됐을까라고 그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주가의 속도에서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HBM으로 정말 23년 모두가 관심을 가졌고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이번 4분기의 흑자 전환 그리고 나아가서 24년 분기별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그려지겠구나라는 게 이미 이제 우리에겐 좀 익숙한 사실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분기 D램에 대한 어떤 수익성 개선 그리고 반등 이런 흑자 전환 같은 모습들이 굉장히 좀 유의미했고 예상보다 사실은 또 빨리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상보다 빠르게 됐다라는 점은 어찌 보면 D램보다는 저희는 랜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하이닉스 했을 때 HBM이 떠올리는 것들은 아마 주식 투자를 반도체 쪽에서 하셨던 분들이라면 작년 내내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 어찌 보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랜드에서조차도 유의미한 좀 개선폭, 한 1조 이상 규모의 적자폭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 4분기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저는 유의미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SK 하이닉스 얘기할 때 HBM이 가장 먼저 좀 떠오르게 될 테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낸드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서는 낸드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디램 당연히 이쪽은 잘 해놨고 낸드에서 적자폭의 개선이 확실하게 되면서 보다 빠르게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 확인됐다는 거죠. 지긋지긋했던 이 조 단위의 적자를 끊어냈습니다. 드디어 흑자 반등에 성공했던 SK 하이닉스였고요. 지난달 25일에 실적 발표 열고 발표했었죠. 매출액은 11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이 3,460억 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볼 때도 매출이 32조 7천억 원대고요. 영업손실은 7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 참고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흑자 전환 시점을 사실은 올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반등 시점이 좀 앞당겨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이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사실 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작년에 생산업체들은 계속해서 그 공급을 줄이겠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가격의 그 바닥을 잡는 과정이 23년 하반기부터는 유의미하게 보였고요. 더불어서 그 감산에 대한 효과, 즉 공급 축소에 의해서 가격이 바닥을 잡고 반등을 시작하는 모양새가 꼭 HBM 제품이 아니라 레거시 제품에서도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보였고, 특히나 4분기는 일부의 회복이긴 하지만 PC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 점진적인 수요 개선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전반적인 HBM에 대한 그 고부가 제품도 여전히 좋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레거시에서도 일부 가격 반등이 나와주는 것들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디램에서는 기대했던 대로 어찌 보면 좀 긍정적인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좀 전 직전 질문 주셨을 때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하지만 낸드가 또 거기에서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됐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 저는 가장 주요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하이닉스 측에서도 지난해 4분기 AI 서버 그리고 모바일형 제품 수요가 늘었고 평균 판매 단가도 상승하면서 메모리 시장 환경이 개선됐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휘발성 D램 그리고 비휘발성 낸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디램도 디램이지만 여기는 워낙 잘했고, 그리고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려했던 낸드 쪽 약간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까요? 이쪽에서 빠르게 적자 개선이 확인됐다는 점. 그러니까요, 잘 가는 건 더 잘했고 안 되는 쪽에서 손실을 줄여내면서 극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낸드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낸드에서 유의미한 수익성의 개선이 처음으로 좀 확인이 됐다, 이런 내용을 언급해 주셨어요. 리포트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확실히 하이닉스 관련해서 올해는 디램이 아니라 이 낸드 차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낸드의 가격 등 앞으로 시장 전망과 함께,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의 낸드 관련 전략과 관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낸드를 조금 너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소외받았다 이번 분기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료에도 이렇게 기재를 한 거지만 사실 이제 엄밀하게 좀 해석을 해보면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건 디램이고, AI 관련 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개화하는 과정에서 먼저 부각을 더 받을 제품은 디램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낸드를 좀 강조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흑자를 어찌 보면 깎아먹었던 적자가 계속 유지됐었던 그 낸드가 여전히 적자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의미 있는 폭으로 적자폭을 줄여간다라는 게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결국은 사실 인텔의 사업부였던 그 솔리다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업황이 안 좋은 시점에 인수했다 보니 그 적자폭이 되게 컸지만, 역시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업황의 방향성과 동일하게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낸드의 그 업황의 점진적 개선 방향성에서 이번 분기에 낸드의 적자폭 개선이 일회적인 어떤 회복이 아니라 추세적인 그런 회복의 그 시작점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라는 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SK 하이닉스는 전반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언급했던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수요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핵심 제품 위주의 투자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드가 정말 의미 있게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아질 때까지 그 감산 기조는 당분간 이어지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지금보다 좀 빠른 어떤 턴어라운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를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그 낸드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좀 풀어봤습니다. 이 개선폭이 기존에 걱정했던 것과 대비해서는 정말 이 빠르고 크게 확인될 수가 있다라는 점 주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무기가 더 붙는 건 아닐지라도 상처가 확실하게 치유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해 주셨고요. 일단 낸드 쪽에서 아주 뭐 빠른 득자 전환까지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 방향성 자체는 계속 좀 위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역시 SK 하이닉스 가장 중요한 거 HBM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지난해 주가 강세 흐름 정말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 긍정 전망의 이 핵심 키워드가 바로 HBM입니다. 아마 이 HBM 이야기를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거님 HBM이 무엇인지 좀 간단한 설명과 함께요. HBM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갖는 경쟁력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HBM은 말 그대로 좀 단어풀이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그 대역폭이라는 게 높은 메모리 제품이다라는 의미고요. 이걸 만드는 과정은 쉽게 설명을 해보면 D램을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 층으로 쌓아서 하나의 제품으로 묶어서 사용한다라고 저는 좀 쉽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제품이 이렇게까지 뭔가 관심을 받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왜 계속 좋게 다들 언급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AI의 핵심, 뭐 머신러닝, 딥러닝은 같은 시간 안에 많은 연산을 빠르게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동일 시간 동안 그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고 하는 그 과정들은 결국은 뭐 일종의 그 통로가 하나일 때 사람이 혼자 지나가는 것보다 네. 통로가 더 커지면 더 많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그 AI 산업의 성장, 확장 과정에서 이 제품의 수요 역시도 동일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의 성능도 폭발적으로 강력한 성능이 필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일종의 동일 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는 방향성은 결국 AI에 달려 있고 AI가 앞으로 커져야 되는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산업단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올해 23년 되게 좋았지만 24년 그리고 나아가서 25년, 26년까지도 사실 이 산업의 성장 방향성은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 안에서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사실 뭐 다른 표현보다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어떤 점유율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뭐 공식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딱 구체적으로 뭐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한 건 50% 이상의 그 점유율로서 이미 가장 최선단, 가장 최신 제품에서 계속해서 그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좀 핵심이고요. 작년에 가장 부각받았던 메인 제품이 HBM3라고 한다면 24년은 HBM3E라는 차세대 제품이 메인 비중을 산업에서 차지할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제품을 대응할 수 있는 업체는 글로벌리 또 한 번 하이닉스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그 공급업체가 다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최신 제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대 AI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정말 강력하고 같은 시간 안에 더 빠르고 많은 데이터 처리 능력이 요구가 되는데 HBM 그래서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반도체를 뭐 층층이 쌓아놓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AI 쪽의 성장과 함께 HBM도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SK 하이닉스 HBM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HBM 시장 주도권을 갖고서 정말 독점적인 지위를 실제로 누렸습니다. 지난해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의 50%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뉴스도 좀 전해지는 것을 제가 봤는데 선제적인 투자 그리고 공정의 기술력, 생산력까지 같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선두주자라는 이 타이틀, 키워드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실제로 기대감도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좀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내용인데 감산 규모를 점진 조정하는 한편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감산 규모 조정의 이 배경하고요.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실까요?
네, 결국 이제 감산을 했던 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았고 그 공급을 줄이는 과정에서 가격의 안정화를 목표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 이 공급을 다시 늘린다라는 거의 의미는 감산을 축소한다라는 거는 수요가 발생하는 제품에서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게 가격 측면에서 가장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뭐 실적 발표에서도 언급을 했던 스탠스지만 하이닉스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앞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그 해당 선단 제품 위주의 공급 증가, 즉 감산의 축소에서 공급 전환을 하는 이제 부분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해왔던 대로 여전히 수요가 아직 살아날 기미가 조금은 더디게 보이는 제품군들에 대해서는 그 감산 기조를 일정 부분 좀 더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그 방침이 뭐 지금 상황에서 좀 보여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도 뭐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래서 이 감산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 한 해 좀 많이 이야기를 다뤘었죠. 감산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SK 하이닉스 측에서 밝히게 됐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요와 공급, 이 황금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수요가 먼저 발생하는 제품 위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읽어볼 수 있겠고요. 뭐 이 관련된 심리는 뭐 지속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앞서 사실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저희가 드렸던 질문인데 계속해서 사실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죠. 미국의 대선 영향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재선이 급한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보조금을 서둘러 풀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반도체 보조금의 영향이 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또 이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따라서 외국 반도체 기업 규제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연구원님? 일단은 사실은 되게 좀 뭐 여러 가지 좀 계산이 필요한 네. 어떤 그런 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결국 제일 1순위로 생각하는 건 미국 내 자국 내 산업에 대한 우위를 위한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부적인 셈법은 달라지겠지만 큰 틀에서는 어찌 보면 반도체에 있어서는 좀 동일한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보조금을 풀었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보조금을 받고 그 해당 지역에 팹을 짓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좀 수혜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마저도 결국은 미국 안에서의 밸류체인 강화를 목표하는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도 좀 오히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중국 쪽에 대한 팹에 대한 운영에 좀 제약이 걸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말 그대로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려할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감안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 하에서 할 수 있는 각 지역 그 팹에 대한 운영 계획이 사실은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 정말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내 밸류체인들은 다시 한번 좀 복잡한 셈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걸리고요. 그러나 이제 좀 한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찌하든 결국은 AI라는 산업의 방향성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과 대비해서 오히려 아마 반대로 그 빅테크 규제는 조금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정에서 AI 산업의 성장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반대로 국내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도 유의미한 전방 산업의 성장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딱 결론을 못 내려드리긴 했지만 결국은 반도체 구조적인 어떤 산업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수혜인 부분은 볼 수 있고 또 우려인 부분도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이야기도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올 한 해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2024년 전망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번 그 24년 연간으로 봤을 때 산업의 방향성은 이번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실질적인 어떤 수요의 폭발적 개선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의 반등, 피해 상승
상승 효과가 상반기 중에는 좀 계속해서 보여지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정말 의미 있는, 누가 들어도 이제는 수요가 살아났구나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마 올해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매 분기 계속해서 ASP가 반등하는 그 모습이 이어지면서 뭐 실적의 방향성 역시도 분기별로 계속 상승할 거고요.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내려보면, HBM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제품 안에서도 하이닉스는 24년 내내 좀 좋은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에서의 긍정적인 유의미한 수익성 개선 자체는 계속 좀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조금 강조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작년 연초만 해도 굉장히 우려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그 솔리다임을 비롯한 랜드 전반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적자폭 역시도 매 분기 개선되는 모습이 좀 더해지면서 24년은 23년에 보였던 모습보다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 조금 남아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앞서 언급해드렸던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사실 최근에는 CXL 같은 뭐 차세대 기술 관련해서 이런 기대감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반도체 종목들 뭐 급반등이 나왔다가 급락하는 흐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조심스러운 마음도 같이 들 것 같습니다. 조금 시야 좀 넓게 봤을 때 올 한 해 반도체 전체적인 전망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전체적인 전망이요. 뭐 이제 말씀 주신 여러 그런 새로운 이제 기술 트렌드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계속 부각되고 뭐 등장하고 하는 모습들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다만 이제 뭐 소부장들의 주가는 그래서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테마적인 반등도 조금 강하게 나오고 뭐 그런 모습들도 조금은 혼재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말 뭐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변동성 측면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뭐 해외 실적 발표나 국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직은 그 수요가 정말 완전하게 개선되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그 우려 때문에 뭐 국내 그 심리 자체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결국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매 분기마다 생산업체들의 실적 방향성은 계속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이 보여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그 국면에서는 오히려 조금은 중기적, 장기적 시각에서 가격에 대한 그 메리트를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음에도 저희는 뭐 지금과 같이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는 뭐 그런 뭐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뭐 대표 산업이죠. 반도체, 그중에 투톱 중에서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힌트도 엿볼 수 있었으니까요. 많은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고영민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배워야 산다. 오늘 시간은요, 두 분의 연구원을 모시고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산업이죠.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 그리고 대표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관련 이야기들 심도 있게 살펴드렸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좀 인사드려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